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범주가 선험적인 연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칸트는 로크와 휴me 두 영국의 경험론적 전통을 예로 들면서 왜 선천적인 연역이 필요한 것인지, 선험적인 연역이 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자,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각지, 재생, 재인, 그리고 재인을 통한 선험적 통각을 발견하는 그 초입에 앞에까지의 내용은 이 오성의 원리를 들어가기 위한 전제 혹은 타당성이나 근거를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그 정수를 확인하고, 또한 어려운 만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68쪽입니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인 근거. 1. 어떤 개념이 자신이 경험될 수 있는 개념인 것도 아니고 또 가능한 경험 요소들로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선천적으로 산출되어서 대상과 상관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되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개념은 자신의 직관이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가지지 않기에 말이다. 그러고 보면 직관이 우리에게 대상을 줄 수 있고, 이런 직관 일반이 가능한 경험의 전 분야로 되고 전 대상으로 된다. 경험과 상관하지 않는 선천적인 개념은 개념의 논리적 형식일 뿐이겠고 어떤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는 개념 자신은 아니겠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칸트가 이렇게 애매하게 썼을 수도 있고 워낙 번역이 좀 오래된 거라서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개념이 경험되지도 않고요. 또 가능한 경험의 요소들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이 우리의 여러 경험들을 산출한다?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모순된 것 같지 않니? 라고 칸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칸트는 이것이 결코 모순된 개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든 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우리에게 경험적 직관은 5가지의 감각 능력,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의 정보를 얻지만 눈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볼 수가 없지요. 귀를 통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귀나 눈 같은 건 어떤 능력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특별한 하나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험되지도 않고 경험 가능한 요소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이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서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모순돼 보이는 것 같지만 칸트는 모순된 게 아니라요. 그 경험이, 그 개념이 형식과 틀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개념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 경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5가지의 경험적 직관보다 더 근원적에 있는 순수 직관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칸트가 보기에도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 개념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리적 형식처럼 어떤 틀처럼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형식과 진료 개념, 그 개념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2. 선천적인 순수한 개념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경험적인 것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가능한 경험에 대한 선천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개념의 객관적인 실제성은 이러한 조건에만 기인하는 것이다. 자, 칸트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애초부터 인간의 사유 안에 있는 그 어떤 순수한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선천적인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즉 형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 어떤 실제적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사유의 틀을 확실하게 통과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입각하여 알 수 있다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3. 그러므로 어떻게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경험의 가능성이 의존하는 선천적인 조건, 현상의 모든 경험적인 것을 도외시한 경우에도 경험의 근거에 있는 선천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경험에 대한 이 형식적이요 객관적인 조건을 일반적으로 또 충분하게 표시하는 개념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사유하는 것,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가능하지? 인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발생하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능력에 대해서 물어 밝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성의 순수한 개념은 우리의 인식에 사유에 있는 근원적인 어떤 틀이라고 보면 좋겠죠. 자, 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 앞에서 칸트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성의 순수한 개념은 범주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머리에 인이 박힐 정도로 잘 각인되었겠죠. 칸트는 우리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선천적인 어떤 조건을 오성의 순수한 개념, 즉 범주에 두었어요. 선천적인 조건이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안다, 경험한다 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틀, 형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타 철학적인 책이나 강연을 들을 때 선천적인 조건, 인식의 조건 이런 이야기하면 다 그냥 우리가 사유하거나 경험을 하기 위한 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틀을 그냥 칸트는 범주라고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라고 말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일단 오성의 순수한 개념을 갖는 때에는 아마 불가능한 대상을 혹은 자체상으로는 가능하겠을 때 경험 중에서 주어질 수 없는 대상을 생각해낼 수도 있다. 칸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성의 순수한 개념을 갖는다고 해서 이걸로 인식의 모든 조건이나 여건이 끝났다는 건 아니다. 사유의 틀을 발견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사회의 능력은 오히려 경험 가능하지 않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들까지 생각하고 사유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성만 있으면요, 혹은 오성만 있으면요, 인간에게 인식의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칸트는 이야기했어요. 감성이 뭘까요?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기만 하는 거예요. 수용하기만 하는 것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겠습니까? 사유는 뭡니까? 오성의 기능이 뭐예요? 종합하는 능력이죠. 범주란 틀에 입각해서 종합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종합하는 능력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오류가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인식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된 오류, 잘못된 경험들은 결국엔 감성과 오성이 결합되면서 발생한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오류들이 발생할까요? 다음 두 가지 예로 칸트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와 동시에 전자의 경우에 가능한 경험의 필수적 조건이 되는 것,
직관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과의 결합에서 제외될 수가 있고, 유령 개념에 있어서 그렇듯이 후자의 경우에 오성의 순수 개념이 경험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적용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개념에 적용되듯이 모든 선천적인 인식 요소는 물론이요, 자의적이요, 불합리한 공상의 요소까지도 확실히 경험에서 이끌어내질 수가 없다. 그러하되 그런 요소들은 항상 가능한 경험과 그 대상과의 순수한 선천적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사고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요소들 자신이 주어진 것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 중에 떠오를 수가 없기에 말이다. 자, 칸트는 감성과 오성이 결합되면서 발생되는 오류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전자는 유령 개념을 들면서 직관이 오성과 결합될 때 대상이 주는 정보를 온전히 그대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제외시키고 빼먹고 결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령 개념이라고 하는데, 유령 개념이 뭘까요? 칸트는 서구의 철학자니까 서구의 유령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뱀파이어, 흡혈귀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뱀파이어나 흡혈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유하나요? 대상의 정보를 잘못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음식을 먹고 그 먹은 걸 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심장이 피를 온몸에 돌리고 숨을 쉬면서 폐가 온몸에 산소를 보내면서 무엇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온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피가 잘 돌고 있기 때문에 혈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뱀파이어는 어떻습니까? 우선 죽었는데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경험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험을 그냥 제외해버렸어요.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흡혈귀가 가지고 있는 송곳니를 한번 볼게요. 송곳니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일까요? 육식하는 동물들이나 모기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피를 이렇게 빨아먹으니까? 모기는 곤충이네요. 혹은 말 그대로 저 뱀파이어가 박쥐를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흡혈박쥐를 형상한 거니까 다른 동물에 붙어가지고 그 피를 빨기에 적절한 형태의 그 이의 모습을 마치 사람들도 가질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겠죠? 사람은 잡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송곳니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육식 동물이나 다른 동물에게 이로 물어서 상처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뾰족한 송곳니가 필요하지 인간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경험들을 결합함으로써 오류가 생기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요소들을 넘어선 그런 존재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었던 게 칸트가 신의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구의 철학과 문명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이기 때문에 유교, 불교, 기독교 그 외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하고 잘 융화되어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서구 유럽은 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밖에 없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교가 어떻게 되든 혹은 애초에 종교를 부정하고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 서구의 문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신도,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 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칸트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신교적인 전통에 입각한 신 이해가 더 강했겠죠. 아무튼 여기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칸트가 말하는 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시초를 보지도 못했고요. 저 우주의 끝, 공간의 끝도 보지 못했어요. 경험할 수가 없죠. 이 시초 혹은 끝, 세계가 흘러가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혹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과학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밝히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종교에서는 이 세계를 가능하게 하고 끝까지 다 관장하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고백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영역을 넘어서서 이렇게 저렇게 사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경험을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저 자의적으로 공상이나 허구나 상상에 불과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식과 혹은 경험에 관한 그 근원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했나?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틀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다른 모든 것까지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고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한 발 나아가 이제는 우리는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내에서 인식에 가능한 조건 내에서만 우리의 경험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동영상을 열심히 잘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아직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칸트의 어려운 사상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잡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이 어려운 책 저와 같이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